시사평론 카페직의 정론직필입니다. 그리고 정론직필의 국제정치 정세분석연구소 소장 황교안입니다. 저는 그 독일에서 원래 경제학 석사 과정을 한 7, 8년 걸쳐서 마쳤고, 그 다음에 경제학 중에서도 이 국제금융 분야 그 박사 과정에 장학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논문을 쓰지 못했습니다.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한국에 와서 지내다가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이 경제 쪽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그랬다가 그야말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기 서프라는 그 사이트에서 무기상님을 알게 되고 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야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러나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나온 이유는 제가 반드시 그 분야 전문가여서 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그동안에 이 국내 언론들이나 또는 해외 언론들 또는 국내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해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진실을 전달해주고 또는 진짜 진실을 분석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주었더라면 제가 여기 지금 강연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어요. 왜? 언론 보도만 보면은 되거든요. 언론 보도만 보면 모든 세상사 있고 진짜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강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단지 이 북미 관계나 또는 한반도 국제 정치 정세만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라든가 또는 시리아 중동 사태 또는 그 남미 관계 등등까지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데 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국내 언론과 국내 전문가들만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과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단지 국내 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진짜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시리아 사태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제가 시사평론 카페에 그 분석글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반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엉터리 거짓말 보도입니다. 그 반대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또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보도하고 뭐 이런다 이렇게 보통 배우지만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런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하는 언론은 세상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속아서 언론의 세뇌당에 가서 그런 의견을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은 말하자면 매트릭스 세계에 빠져서 가짜 현실을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가짜 현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 보도나 또는 이 북미 관계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들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일체 TV 뉴스나 또는 텔레비에 나오는 그 토론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일체 시청하지 않습니다. 왜? 전부 거짓말이니까.
그거 보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고 있는 걸 너무나 뻔히 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체 그거 시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언론 기사도 전혀 읽지 않느냐? 읽습니다. 읽는데 제가 이 언론 기사를 읽는 방식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구글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 항목을 딱 치고 그걸 쭉 하면은 한 100개가 나옵니다. 기사 제목이. 그럼 그걸 전부 클릭해서 읽어보느냐? 아니에요. 그 어느 하세요를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쫙 봐도 어느 언론이 거짓말이고 어느 언론이 그나마 조금 그 사실이 좀 포함되어 있을까? 이거를 저 같은 사람은 압니다. 그거를. 그래서 거짓말 언론들은 클릭 주차도 안 해봅니다. 그리고 뭔가 알맹이가 있을 거라고, 뭔가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 그 기사들만 클릭해서 보는데, 그러면 이 기사 전체가 전부 100%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속에 극히 일부가 팩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관계를 나타내주는, 진짜 그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그 부분이 아주 조금 들어있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팩트를 조금 찾아내고, 그 다음에 다른 기사에서 또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전체적인 새로운 그 퍼즐을 풀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그 작업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별스러운 것이 한 건데, 그러니까 일반 언론 보도만 시청하거나 읽어가지고서는 일반인들이 절대로 그 진실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요즘도 뭐 좀 나오지만은 예전에 그 사드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저기 뭐 어디야 경상도 어디 지역에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 문제로 한참 논란이 많았었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 보고서 그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없습니다. 왜? 사드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무기 체계예요. 따라서 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도 그런 무기들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고 관심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드의 그 자체에는 성능이 별 볼 일 없는데 거기에 딸린 레이더의 성능이 대단해서 중국까지 들여다본다고 하더라. 그래서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쪽 의견보다는 이 미국의 군수 산업체들, 사드를 만든 군수 산업체가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고위층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많은 그 연구소들, 그 다음에 미국 국방부 고위층들 그리고 특히 장성들, 이 사람들은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받아 챙겨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은퇴하면은 취직하는 게 그쪽입니다, 전부. 따라서 이 사람들이 현직으로 있을 때 해줘야 될 일이 뭐냐? 록히드 마틴 물건 팔아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건 또는 무슨 뭐 이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미국에도 많이 깔고 또는 외국에도 깔고 그러는데 그 성능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군 장성들은 그 성능 굉장해, 대단해. 그러면서 막 팔아치우고 또 자기네 나라에다 막 갖다 세워둡니다. 왜? 이 사드나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미국 국방 예산으로 사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왜? 록히드 마틴 물건을 팔아줘서 이 록히드 마틴이라는 이 회사에 군수산업체에 돈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국방 예산으로도 막 사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으면 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둘러서 허겁지겁 지금 가져다 놓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잘못하면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겁지겁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저 밑에
성주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방어를 아예 못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알려져 있어요.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이나 되는데 이걸 방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을 위해서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수도권 인구 방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합니까? 거짓말이네요. 설령 성주에 갖다 놔도 이게 방어 못해요. 탄도미사일 방어 못합니다. 그런 따위 갖고는. 결국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능이 아무 쓸모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미군 장성이나 미국 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 록히드 마틴이라는 이 거물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 같으면은 한국 정부 고위직이나 또는 군관계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재벌 기업에게 밑보입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알려면 사드라고 하는 그 무기의 실제 여러 가지 스펙이나 성능 자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그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 내의 그 기득권층의 그 움직임, 그 군수산업과의 관계 이런 문제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그걸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따라서 결국 일반 국내 언론들은 어떻게 뭐라고 하느냐. 야, 이거 북핵 미사일을 막는데 필요하다더라. 그러니까 배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합니다. 왜? 한국 기득권층들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게 목덜미가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친미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미국이 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나라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한국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이거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미국 국방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국 보고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군이 그걸 운영하는 안 해요. 손도 못 댑니다. 철저하게 미군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날강도 같은 소리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문제 하나만 일반인들이 판단하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과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일반 언론 기사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신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금융 용어들이 나와요. 제가 그쪽을 전공했지만 저도 모르는 용어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용어들을 모르니까. 뭐 이상하게 무슨 파생상품 어쩌고저쩌고 그런 용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그걸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저 같은 전공자도 지금 당장 그쪽은 이제 경영학 쪽하고 주로 관련이 됩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도 모를 지경인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겠냐. 그와 마찬가지로 언론 기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은 어떤 전문 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제대로 판단하려면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해요. 따라서 그것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술술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넌센스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도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그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읽고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미안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글자를 몰라서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그 현대 세계에서는 글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문 읽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것을 미디어 일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즉 언론 문맹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언론 문맹.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전문적으로 이해하는데도 이제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서양 학교들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서양 학교들에서는 그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소양 없이는 어떤 예술 작품 같은 거 이해 못합니다. 저처럼 예술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예술 관련 어떤 기사가 나온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언론 분야도 전문적으로 그걸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비로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의식을 못해요. 단지 한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 기사는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북미 관계나 한반도 국제 정치적 정세에 관련된 어떤 그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그걸 전부 다는 읽지 않고 극히 적은 것들만 이제 클릭해서 인터넷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봅니다만은 그 읽어보다가 단어 딱 몇 개만 보면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빠르게 눈치를 챕니다. 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우리 카페에 소개하고 또 이쪽 연구소에도 소개하고 그러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 단어를 백날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거의 대부분의 이 분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지나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단어 몇 개만 딱 보고서도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진 내용이로구나 하는 걸 눈치채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쭉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매스컴에 텔레비나 또는 그 언론 기사들의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북미 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로서는 그 문제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과연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솔직히 판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추적하고 분석해오고 그 정보들을 축적해온 사람들이나 지금 이 인간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 인간이 지금 한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즉시 눈치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으로는 이 인간들이 정말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전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인간들밖에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진실을 까발리는 겁니다. 자꾸.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그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 인간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즉 미국 측 입장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또는 한국의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들에게 친미적이죠. 이 인간들이. 저는 그 친미 매국노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간들의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각에서만 본단 말이에요. 한국의 국익이나 또는 한민족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저는 초지일관 한국의 국익이나 또는 한민족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관찰하고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하고는 완전히 해석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말이죠. 언제나 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네들 시각에 따라서 지네들 멋대로 아전 인수적으로 해석해서 자꾸 그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리아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들이나 또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얘기를 들으면 시리아의 그 아사드라는 그 아사드 대통령 아주 죽일 놈이에요.
이걸 살인마라고 부르고 독재자라고 부르고 아주 죽일 놈으로 몰아가죠. 그건 미국적 시각입니다. 그건 미국적 시각이에요. 분명히. 왜? 미국은 이 아사드라는 인간을 없애버리고 미국 말 잘 듣는 친미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드라는 사람을 악마화시키지만, 그러나 제가 이 시리아 문제를 꽤 오래전부터 추적을 해왔는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미국 쪽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시리아라는 나라는, 시리아와 이 리비아라는 나라는 원래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뭐냐? 평등분배. 그래서 이 교육도 부상 어쩌고저쩌고 상당히 이 분배가 고르게 잘 돼 있고, 비교적 사람들이 이 종교 활동도 이차 없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이 시아파예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그 반대인 수니파입니다. 서로 종파가 달라요. 그래도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리아에. 그래서 아무런 종교 갈등이 없는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시리아 지금 현대 군대에도 시아파가 절반, 그다음에 수니파가 절반. 군대도 그래요. 군대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지지하느냐? 아사드를 지지합니다. 왜? 그 전에 아사드가 정치를 대단히 잘 해왔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국민들을 제일 대단히 잘 보살펴왔고, 사회를 평등하게 잘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군대는 지금도 아사드를 지지해요. 지금도. 그 사람이 정말로 독재자이고 살인자라면 그 나라 국민들이 지지하겠습니까? 절대 지지할 리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 국민들도 지금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그것도. 그런 나라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그 사람이 살인마, 악마라고 그러고 독재자라고 거짓말로 이 언론까지 동원해서, 이 유럽 언론과 미국 언론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걸 또 받아서 쓰는 국내 언론도 전부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부 반대입니다. 실상은.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이 뭔가 그 시리아나 리비아라는 나라에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들 미국 기득권층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악질적인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근데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면은, 아사드 정권이나 또는 그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나 죄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죄가 있는데 뭐냐면은 반미주의자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들이라 옛날 그 구소련과 그 지금은 러시아 쪽과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들은 그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라는 거 싫어요. 미국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은 이상한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사우디나 뭐 카타르 등등 이런 나라들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자기들 자원 뺏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구소련이나 러시아하고 가깝게 지내겠다. 아니면 이란하고 가깝게 지내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미국으로서는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없애버리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사우디나 이런 것처럼 자기들 말 잘 듣는 그 인간으로 만들어 두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폭탄을 전도되고 그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어요.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어요. 완전히 나라가 쑥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옛날에 그 삼척 울진 뭐 무장공비 사건 그랬죠. 그때 인원이 고작 많아서 한 3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은 몇 개 사단이 동원되어야만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그 테러 세력이 지금 현재 시리아에 얼마나 들어갔냐면, 당초 초창기에는 몇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 7,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이 CIA 그 보고자료를 보면은 7, 8천 명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미군이 뭐 그 항공모함 동원하고 그다음에 랩터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 이것까지 동원해서 마구 이 폭탄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이나, 그런데도 테러 세력이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더 커져요, 세력이. 세력이 더욱 막 커지더랍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해서 그때부터 시리아 사태를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그 진실이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추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해보니까 나는 처음에 미국이 그렇게 폭격을 해도 당연히들 못하길래 시리아에 이 테러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았어요. 한 20만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딱 추적을 해보니까 CIA에서 추정하기를 한 7, 8천 명 내지 많아서 한 3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세계 최강 군대라는 미군이 가서 폭격을 해도 이게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추적을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해봤더니 그 진실이 뭐냐? 미국이 IS나 또는 반군, 시리아 무슨 반군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온건 반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테러 세력 전부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미국이. 사우디, 카타르, 터키, 이스라엘 등등 전부 다 이 테러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폭격해도 다른 데 엉뚱한 데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 같은 데 그냥 폭격하고 폭탄 자기들 재래식 무기 거기서 소비하고. 왜냐면 그 무기를 소비해야 또다시 로켓 마틴이나 이런 군수업체에 또 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국방 예산 투입해서. 그러니까 무기 소모도 해주고. 그리고 이 미군 전투기들이 도대체 왜 뜨냐? 뜨는 이유가 있어요. 미군 전투기가 떠야 시리아 정부 그 전투기가 못 뜹니다. 미군 전투기가 뜨면 시리아 전투기가 못 떠요. 왜? 격추당하니까. 그래서 시리아 전투기가 뜨면 테러 세력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러 세력 보호하려면 미군 전투기가 자꾸 떠야 돼요. 미군 전투기가 그렇게 떠다니면서 무슨 폭격하는 신용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러시아 푸틴이 2015년도 언젠가 유엔에서 아주 명연설을 했죠. 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명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미국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국주의 국가가 너무 함부로 설치는 걸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다. 그러더니 바로 며칠 뒤에 전격적으로 시리아에 개입을 했어요. 러시아가. 그러면서 시리아 사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테러 세력들을 때려잡지 않았지만 말로만 때려잡는다고 맨날 그 언론 동원해서 선전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때려잡지 않았어. 근데 러시아는 실제로 때려잡았어. 실제로 전부 다 막 때려잡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게 확 위축이 되어버렸어. 미국의 군사력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당할 수 있는 테러 세력이 어디 있어요? 이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그리고 시리아의 정규군만 해도 17만인가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도 이 정규군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미군이 그렇게 자꾸 전투기 동원해가지고 설치고 다니니까. 근데 러시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미국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중간쯤에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러시아의 그 대공 방어 미사일 S-300이나 S-400이 방어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하로는 미군 전투기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테러 세력을 마구 때려잡고 시작하니까 시리아의 그 테러 세력이 확 찌부러지게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 누구의 눈에도 다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러시아가 개입함으로써 그 미국의 거짓말이 전 세계에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런데도 미국의 언론들이나 서양 언론들은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정말로 테러 세력을 때려잡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변화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정말로 테러 세력을 자기들도 때려잡아 버리겠다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뭔가 하면은 그 테러 세력 지원하는 그 담당이 누구냐면 미국 CIA예요.
CIA는 자꾸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죽이고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데 미국 국방부는 계속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미국 국방부와 CIA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CIA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얼마 전에 김정남 암살 사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건도 제가 어떤 확증은 없지만 그러나 이 CIA 그림자가 강하게 느껴져요. 물론 저는 확증은 없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뭐 했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없어요. 확증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미국 CIA 그림자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을 또다시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려다가 실패를 했죠. 어떤 이유로 실패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건이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북한이 그 대표단을 파견했죠, 말레이시아에. 그래서 극비 회담을 했어요, 말레이시아 정부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건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보도도 안 돼요, 이제. 네? 그리고 그 시체를 갖다가, 김정남 시체를 말레이시아 국영 비행기로 직접 평양으로 옮겨줬어요, 또. 그것도 그 부통령인가 무슨 장관이 타고서. 이것을 베이징 거쳐서,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직접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직접 평양으로 직항으로 갔어요. 가서 그것도 고위직이 타고 가서 전달해 준 겁니다. 완전히 말레이시아가 찌부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그 극비 회담 내용이 있었길래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그렇게 찌부러져 버렸는지 알 수 없고, 그런 다음부터는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하자 어쩌자 그 말조차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로 웃기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거 물고 늘어지면서 난리 소란을 피울 거랍니다. 그런데 일체 그 뒤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언론 중에 일부는 말레이시아가 왜 북한에 굴복했느냐 이렇게 떠드는데, 그 내막이 정확하게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거를 단순히 북한 소행이냐라고 몰고 가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매스컴에 등장하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자기들 그 밥줄이나 목줄이 달린 측들, 예를 들어서 미국 쪽 관계자건 또는 정부 쪽 관계자들이건 주로 이쪽 시각으로 자꾸 아전 인식으로 진실을 왜곡해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기사에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일반인들은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시사평론 카페 회원들은 일반 언론 기사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안 믿어, 처음부터. 언론 기사도 안 믿고 거기에 나오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 그 주장들도 안 믿고. 왜? 그 인간들이 거짓말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안 믿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보는 여러분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떠들 때 이 인간이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의 이익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매우 날카롭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전문가 또는 학자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언제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하는 말들을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사평론 카페에서도 분석글 같은 거 올릴 때 그런 인간들이 얘기한 걸 묵 커버립니다. 전부 묵 커버리죠. 왜? 이게 볼 필요도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올리는데, 하여튼 언론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국 그 인간들이 휘둘려서 바보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기사 댓글들을 저는 매우 자주 봅니다. 인터넷 기사 보면 이 기사 자체는 저는 읽지 않습니다. 기사 자체는 안 읽어요. 왜? 어차피 거짓말이고 이거 무슨 내용일지 뻔히 알거든요.
기사 본문 자체는 안 읽어요. 다만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쫙 몇 개 이렇게 살펴봐요. 보면은 제대로 판단하는 네티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엉터리 의견들을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듯이 막 떠들어대요. 그 댓글에서. 왜냐? 언론에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론에 세뇌당. 자기가 실제로는 세상사에 대해서 모르는 줄 모르고 마구 그렇게 잘 아는 듯이 떠들어대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적폐청산해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언론들이 과연 개혁이 된다고 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그 정도 언론이 되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인간들은 계속해서 거짓말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언론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 하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간첩기관들, CIA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간첩기관들 또는 시기트니 또는 휴민트니 등등등 여러 그 첩보 수단들을 동원해서 어떤 그 극비 정보들을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모은 그 정보들이라고 해서 과연 이게 정말로 진실이고 사실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주한미 대사한테 한국 고위층들이 가서 점심 먹으면서 전부 다 까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극비 대북 정보라고 해서.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해요. 이게 위키릭스에 옛날에 폭로된 바 있습니다. 위키릭스라는 그 사이트에서 폭로된 바 있는데 그 내용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예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내용에다가 전부 거짓말 그 첩보 내용인데 이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거기 주미 대사 앞에 가서 까발려요. 자랑스럽게. 그래, 첩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또 몇 년 전에 어떤 그 국정원장이 그랬죠. 2015년도에 통일대전을 해서 북한 체제가 반드시 붕괴될 것이고, 그래서 조국 통일을 하자, 응? 뭐 그런 얘기를 떠들었었죠. 이 인간은 국정원장이면 굉장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북한 체제가 붕괴됐나요? 아니면 조국 통일이 됐나요? 넌센스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간첩질을 해서 정보 획득을 하더라도 이것들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고, 첫째. 두 번째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들을 연결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설령 그 1차 정보가 옳았다고 할지라도 이 인간들이 아전인수적으로 곡해해서 자기들 멋대로 오판을 한 거예요. 따라서 그런 정보들이라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중차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그런 식으로 엉터리 정보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게 이거 아주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 하는 짓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1차적으로 획득된 정보 또는 뭐 내부자 정보라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정보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언론 기사라든가 또는 뭐 각 세계 도처에는 어마어마하게 연구소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연구소들에서 발표하는 공개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개된 정보들을 CIA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이 공개된 정보들을 모아서 다시 분석하고 종합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또 미국의 랜드 연구소나 또는 그 스트래트포라고 하는 그 연구소 등에서도
공개된 정보들을 그렇게 모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제가 스트래트라는 그 사이트에 가서 어떤 그 하나의 그 문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막 계속해서 회원가입하라고. 왜냐면 그 유료 사이트니까 돈 내고 회원가입해서 보라고. 제가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말로 좋은 내용이라면 돈 내고라도 그걸 보겠어요. 근데 쓰레기 같은 내용들이야 전부 다. 전부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굉장한 연구소인 것처럼 막 선전을 하고 거기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되죠.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전부 쓰레기 같은 내용들밖에 없어요. 이 인간들이. 왜? 정보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정보를 제가 왜 돈 내고 봐야 됩니까? 안 봅니다, 절대로. 안 봐요, 그런 정보는. 그래서 이런 그 공개된 정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들을 그 팩트를 모아가지고 종합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추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재가공을 하면은 완전 새로운 고급 정보가 창출되어집니다. 그런 연구소들이 한 작업이 원래는 그런 작업인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쓰레기 정보만 계속 양산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만일에 그런 쓰레기 정보를 양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진실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 점에서 그런 따위 연구들, 뭐 세계적인 연구소 어쩌저쩌고 하죠. 응? 언론들에서 막 홍보도 하고 그 인용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쓰레기들이에요. 엄청난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부 다 쓰레기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따위 연구소에서 나오는 어떤 보고서라는 이런 따위들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나마나 전부 다 엉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이채원 교수님이라든가 우리 연구소 쪽에 그 연구위원으로 영입할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적어도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자. 처음부터 저 성격상으로도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능력이 부족해서 더 고급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어거지로 아전인수를 해석해서 자기가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구부려서 어느 축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론직필의 국제정치연구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일반 언론들과 일반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제대로 진실을 말했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과 달리 제가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와 관련된 그런 실제적인 그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사람이 저절로 되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그 문제는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주제인 북미 관계와 한반도 국제정치적 정치 실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슨 국가보안법에 소위 말해서 걸려들 만한 그런 어떤 기상천외한 정보를 공개한다든가 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론직필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론직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상천외한 어떤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어떤 간첩지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언론들에 공개된 또는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들을 전부 종합하고 분석하고 추론해서 새로운 정보로 만들어낸 작업을 하고 또 그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봐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 뿐입니다. 대부분은. 따라서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저가 또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론직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아는 분들이라면 저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훤히 꿰뚫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정확히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됐든 이 북미 관계를 분석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도대체 왜 북미가 으르렁거리고 서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있느냐, 그 역사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북미 대결 역사가 왜 시작되었는가, 이 역사를 모르고서 현재 핵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 항공모함 몇 개씩 들이밀고 저쪽에서는 무슨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럼 서로 으르렁거리더라. 지금 이 현상만 보고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도저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정확히 알려면 도대체 이 대결의, 북미 대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나와야 됩니다. 이 뿌리는 1800년대인가 언젠가 시작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일본 그 외무상하고 미국 외무상이, 미국 뭐 국무부 장관이겠죠. 이 인간들이 지네들끼리 미략을 체결을 했어요. 미략을.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처먹을 테니까 눈 감아다오. 그 대신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처먹으면 미국은 눈 감아주겠다. 일본도 마찬가지 조건으로 그런 미략을 했어요. 그 미략이 실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필리핀을 식민지로 먹어버렸어요. 일본은 실제로 한반도를 식민지로 먹어버렸습니다. 이 미략이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반도가 일제 식민지가 되자 많은 지사들이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가 또는 김일성 주석이라든가 등등등. 백범 김구 선생은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무장투쟁한 그 독립투사들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세력 또는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화되어 있는데 공산주의 세력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과 매우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이 무장 항일 독립투쟁을 한 겁니다. 실제로 무장을 하고서 일본 군대라고 실제로 총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숫자는 많아봤자 고작에서 한 200명 됐을 겁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그 고아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두산 밀림에 숨어가지고 고아들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일에 밀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살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밀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몰살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변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장 조직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농산일이 필요하면 가서 농사일도 도와주고 또 외적 침입을 받으면 가서 막아주고 이런 관계를, 끈끈한 관계를 형성시켰다. 그러니까 밀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말하자면 뭐냐? 북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알려면 김일성이 그 항일 무장 독립 투쟁 하던 시대에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겠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독재 사회이고 3대 세습 문제이고 중노동을 시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고서 그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수십 년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형 안 했어요. 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나봤지만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수십 년 나는 감옥에 있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내 신념을 바꾸고 이 미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일제가 패망하자 조선반도 전체가 완전 독립이 될 줄 이 독립투사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구 선생이든 또는 그 김일성 주석이든 전부 다 독립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를 딱 갈라놔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누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과 소련이 반대를 갈라서 북쪽은 소련이 먹고 남쪽은 미국이 먹어버린 겁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소련이 몇 년 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물러갔어요. 남쪽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은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야, 이 조선반도 전체를 통일해야 되는데 왜 남쪽에 자꾸 미군이 버티고 있어? 빨리 나가. 우리 통일할 테니까. 이게 북쪽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미군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북쪽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주장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통일시키려고. 옛날에 베트남 전쟁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호지명이 남쪽을 전부 다 통일을 해버렸잖아요. 월맹이. 옛날 월남도 그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반절. 북쪽은 공산 세력, 남쪽은 그 미국 따까리인 그 누군가 그 미국 꼭두각시가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게 매국노 출신입니다. 원래 그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배국이었는데 거기서 그 프랑스의 매국지를 하던 그 매국노 출신이에요. 근데 미국은 매국노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 인간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부패가 심하고 미국 마음대로 그걸 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 식민지니까 거기를 지키려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공인이 무슨 뭐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걸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순진한 사람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미 해방 직후부터 이 북한과 미국은 대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결을 해왔고, 그래서 1968년도와 69년도에 68년도에 푸에블로 그 간첩선이 그 원산 앞바다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납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 정찰기, 미국 정찰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격추해가지고 31명 전원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세계 최강 군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항공모함 몇 척 끌고 원산 앞바다에 바짝 코앞까지 끌고 와서 우리 폭격하고 전쟁 벌이겠다. 그러니까 그쪽에 북쪽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래? 전쟁 할 테면 해봐라. 얼마든지 대응해 주겠다. 할 테면 해. 이런 식입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우리가 영해 침범해서 잘못했다. 항복서 써주고 결국 그 포로들 데려갔어요. 그때 이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 어땠느냐? 별 볼 일 없고 그냥 탱크 정도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겠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최강 군대를 상대로 해서 정찰기를 격추시켜서 몰살시켜버리고 푸에블로라는 그때 당시에 최첨단 정보함입니다. 그걸 갖다 납포시켜서 끌고 와버리고
이런 배짱을 가진 나라인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핵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기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할지, 이 사람들의 그 배짱이, 미국에 대한 배짱이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저가 어느 정도일지는 자세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미국, 니네들 전쟁하면 니네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미국 장군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떨려 죽겠대요. 그 실제 신문 기사에 나와 있어요. 영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가. 그 얘기만 들으면 비록 말이지만 가슴이 떨려 죽겠다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레토릭이, 북한에서 하는 레토릭이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빈말을 안 하고 실질하겠다면 하는 사람들이거든. 옛날 그 포에볼로 사건이나 또는 그 정찰기 격투 사건이나 또는 그 미루나무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겠다면 하는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언제 할는지 모른다고. 어쨌거나 이런 그 역사성을 그러니까 지금도 북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완전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 독립을 못 이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항일투쟁하듯이 이번에는 항미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전시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절대로 아니에요. 전시체제 국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부 다 이 외세를 쫓아내고 이 전체를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 목표예요.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그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찬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역사적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언론이나 또는 언론들에 등장하는 그 전문가, 특히 미국적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의 그 북미 대결 관계만 얘기를 할 뿐이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안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불리하거든. 자기들이 불리하냐. 그러니까 북미 간에 그동안 오랫동안 그 협상들이 있어 왔어요. 이 북미 간 협상들에서 미국이 계속 깨져왔습니다. 왜? 명분이 안 되니까. 왜냐면, 야, 니네들은 이거 남쪽 점령하고 있는 외세야. 나가. 이게 명분이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날 협상해봤자 깨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바마 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북쪽으로는 협상하기 싫다. 그게 전략적 인내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부시가 원래는 빌 클린턴 시절만 하더라도 직접 미국이 나서서 북핵 문제로 제네바 94년대 제네바 회담을 해서 그런 그 제네바 그 협정을 맺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시 시대에 와서는 이제 북한하고 직접 단독으로 미국이 단독으로 협상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깨지니까. 그래서 똘떼기 국가들을 여러 국가 모아서 한 것이 바로 육자 회담입니다. 미국 혼자서는 못 당해내겠으니까 주변 국가들을 모아서 한 것이 때로 모여서 이 몰매를 주자고 하는 것이 육자 회담이에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또 깨졌어. 9.19 공동성명 내용을 이게 쫙 보면은 완전히 미국이 깨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그거 던져버렸어요. 왜? 미국이 완전 손해거든. 그거 실천하면은. 그러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약속을 안 지고 그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북미 간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하고 직접 협상하는 걸 무지하게 두려워하고 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깨지니까. 명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쪽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이나 국내 쪽 그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도 이 역사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역사성을 얘기하면 미국의 그 치부가 드러나거든. 미국의 치부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그렇지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요. 그 다른 인간들은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을 안 하니까 전부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게 됩니다. 자, 북미 간의 역사 문제는 그렇고 한반도 국제정치적 정서의 실상을 알려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북한의 군사력의 실체가 뭔가, 그 실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비로소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티즌 댓글들 보면은 야, 그 북한 너 트럼프한테 한 방 맞으면 니네들 죽어.
얼마 전에 뭐 대북 선제 공격 해가지고 항공모함 몇 척 오고 어쩌고저쩌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에 쌓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처럼 이거 아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카페 시사평론 카페 회원들 같으면은 그런 때에 번쩍번쩍합니다. 왜? 대북 선제 공격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북 선제 공격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거짓말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관심 없어요. 관심 안 둡니다. 그런 거.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이 대북 선제 공격을 못하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1994년도부터입니다. 그때 미국이 폭격을 실제로 하려고 전쟁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가 뭐 됐어요? 왜?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이 북한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국이 입는 치명타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에 아마 핵이 있다고 하는 걸 미국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개수가 적었어요. 그때 당시는. 북한이 핵무기를 처음 만든 건 아마 1980년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따라서 무슨 뭐 김대중 햇볕 정책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그 이미 훨씬 전에 만들었고 1997년대 누가 탈북해서 왔냐면 황장려이라는 북쪽의 이 고위직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북쪽 그 당간부들 하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핵무기를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97년에 탈북한 황장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훨씬 그 전부터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 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햇볕 정책 이걸로 핵무기 만들어 넌센스라 이거하고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에 2015년도인가 그 핵탄두 모형 이렇게 육각면들 이렇게 있는 그 허연 그 구 같은 거 있죠. 핵폭탄 실물 모형이라고 해서 그걸 북쪽에서 공개했는데 그 관련 기사가 나와 있어요. 아마 탈북자들이 그런 증언을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20년 전에 그 대량 생산하던 핵폭탄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년 전 거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만든 거를 지금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보여줬죠. 이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 나라의 그 첨단 무기를 보여주는 그런 바보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따라서 지금 보여주는 무기들은 이미 오래전, 적어도 10여 년 전 이전에 만들어가지고 실전 배치 다 된 무기들이에요. 그것들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은 어떻게 떠드나요? 이제 막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떠들죠.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전략사령관이 북한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미국 태평양 사령관도 그렇고 미국 국방부 장관, 이 파네타 국방장관이나 등등등 여러 국방장관들, 그다음에 여러 미군 고위 장성들이 북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겠대요. 그런 고백을 한 기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카페는 전부 다 모아뒀어요. 다 했어요. 그거 하면 실제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겠대요. 왜? 북한 핵미사일 무서워서 언제 날아올지 몰라서.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러시아, 중국 핵미사일 많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 중국 핵미사일 미국 날아갈까 봐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왜?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미국 고위 장성들이나 국방장관이 걱정을 안 하려면은 평화협정 맺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죽으라고 싫어해요. 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걸 맺으면 여기서 나가야 돼요. 한반도에서 나가야 돼. 근데 이걸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내놓게 되면 미국이 망합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물러나서도 안 망했지만 그는 한반도에서 나가는 순간 미국은 망해요. 왜? 한반도에 미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게 철수해버리면 동아시아 패권이 무너진다. 이 동아시아와 아시아 패권이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면 결국은 연쇄 반응대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결국은 찌부러져서 패권이 망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무너진다고 해서 뭐 완전 뭐 삼류 국가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영국이 대영 제국이 망해서 지금 오늘날의 영국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로 찌부러져서 망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길을 쓰고서라도 미국은 지금 여기 지켜야 돼요. 그러니 막 무시무시하게 북한에서 미국에 대해서 협박해도 안 나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막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 북미 관계 실상을 알려면은 북쪽에 그 무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건 다 볼 필요가 없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몇 개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그림이 흐릿합니다만 위에 맨 처음 2012년도인가 나온 것이 이 화성 13호라고 하는 미국이 이름 붙인 KN-08이라고 하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이 2015년도인가 나온 그 KN-14라고 미국인들이 부르죠. 이것이 화성 13호의 그 개량형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북한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6개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 쪽 인간들이, 미국 쪽 그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2012년도 그 열병식에 이 색깔이 지금은 하얀색인데 이 하얀색이 아니라 이 얼룩무늬 색깔이 있어요. 요것이 6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6개 나왔으니까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6개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지금도 우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열병식들에서 화성 13호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여러 번씩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하 미사일 공장에 막 따라락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번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숫자만 합해도 몇십 개 돼야 돼요, 지금.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미국 쪽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6개밖에 없다고 거짓말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미국 쪽 주장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KN-08이 원래 처음 나왔던 것이 이렇게 얼룩무늬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요것이 사거리가 12,000km로서 미국 전역이 사정권이다. 언론 보도에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어요. 언론 보도에. 제가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 지금 연합뉴스 텔레비 화면 캡처한 겁니다. 네? 이미 진즉부터 미국 전역을 본토를 다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몇 년 뒤에나 이런 걸 가지겠거니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이거는 화면 저기 한데 여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 앞에 본 그 미사일들이 화성 13호라는 미사일들이 이 공장인데 지하 이 터널인데 여기에 쫙 차량으로 서 있는 모습 사진입니다. 이것이 원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실전 배치돼 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영문으로 써 있는 실전 배치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하 경납고에 이렇게 쫙 서 있어요. 차들이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싣고 이미 실전 배치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문 기사인데 북측에서 보도한 그 내용을 잡아가지고 영문 기사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요번 열병식에서 보여준 거 북극성 2호 2형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는 화성 12형이라고 얼마 전에 발사 실험한 거. 이게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요번 열병식 때 4.15 열병식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무지막지하게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요 위에 거는 그 중국의 둥펑 41이라고 하는 최첨단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러시아의 최첨단 미사일인 토폴 M과 비슷한 거라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이. 저는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런 건지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무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무기를 공연히 그냥 열병식 가지고 나왔나 실제로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2012년 4월 달에 그 북한에서 동창리 그 인공위성 발사장에다 은하 3호를 세워두고 외신 기자들을 초대했었죠. 근데 발사 장면을 안 보여주고 갑자기 4월 13일 날 갑자기 뭔가를 발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궤적을 보는데 신문에 나온 궤적을 제가 그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82초 때 뭐 화염 같은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고도 얼마 올렸을 때 그 두 개로 갈라져서 이게 같이 이 동체하고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최고 고도까지. 그 다음에 최고 고도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527초에는 17개로 다시 이것이 분류가 됐고 그 다음에 또 540초에는 또 다시 이것이 3개로 또 분리가 되더라. 이런 걸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야말로 최첨단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발사되자마자 저는 그날로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은하 3호가, 이거 은하 3호라고 하는 건 인공위성 로켓입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이에요. 이거는 인공위성이 아닐 것이다. 이건 틀림없이 첨단 미사일일 것이다. 아마도 러시아의 토플 M과 비슷한 어떤 그런 첨단 미사일일 것이다. 라는 분석글을 저는 썼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날 그 발사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석하고 주장한 사람은 저밖에 없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느냐. 만약에 미국 정찰위성이 동창리 발사장 위를 지나간다면,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면 은하 3호는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실제로 그 뒤에 북한은 은하 3호를 2번 발사를 합니다. 한 번은 은하 3호 2호기를 발사하고 그 다음에는 광명성이라고인가 광명성인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 팬티치를 벗겨보니까 서해 바다에 건졌죠. 팬티치를 걷어보니까 은하 3호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하 3호 2개를 나중에 발사를 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 인공위성 발사체를 만들 때는 반드시 쌍으로 2개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 실패할 경우에 다른 걸 발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하 3호도 분명히 2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나중에 발사를 했어요. 2012년도 12월 10일인가 하나 발사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인가도 발사를 했었고 그래서 2개 다 은하 3호를 발사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날은 은하 3호를 발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첨단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중국, 러시아 군함들이 와가지고 이 잔해를 찾으려고 수색 경쟁을 벌여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일에 인공위성 발사체라면 그 나라들이 여기 와서 찾겠어요? 아니죠. 왜? 그 나라가 훨씬 발달했는데 기술적으로 뭐하러 여기 와서 파편 잔해를 찾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이건 인공위성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어떤 자기들 이렇게 레이더로 쫙 살펴보고 있다가 아, 이거 첨단 미사일이네. 그래서 이 파편 찾으려고 서로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해 바다에 러시아, 미국, 중국까지 와가지고 군함들이 그걸 찾으려고 수색 경쟁을 벌였던 거죠. 이게 첨단 미사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첨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이때뿐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2006년도 7월 5일 날, 즉 미국 기념일 날, 미국 독립 기념일 날, 그때 그 동해바다 그 북한 원산 그쪽 기대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미사일을 한 6개, 7개 발사하고 그 다음에 무산 쪽에서 하나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때 미국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부러진 미사일.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이게 중간에 뚝 부러져 버렸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 발사 실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세상 여러분들 그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이게 뚝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미국은 그런 황당한 주장을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러진 미사일. 그게 그건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도 뭔지 몰랐고 나중에 세월 지나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던 거죠. 왜냐? 그 뒤에 미국, 러시아, 중국이 새로운 그 미사일 개발 경쟁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극초음속 비행폭탄이라는 그 미사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미국 겁니다. 여기서 쏘면은 딱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극초음속 비행폭탄이라는 미국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맨 처음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러시아인데 어떤 다른 기사에 보니까 뭐 중국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러시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맨 처음 성공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성공했고 미국이 맨 나중에 2011년 농구야 성공했어요. 그리고 5년이나 걸렸다는 얘기. 그것도 지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게 바로 부러진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죠. 뚝 부러지듯이 뚝 떨어졌다가 전 세계를 빠른 속도로 가서 타격하는 무기다 그런 거죠. 이게 바로 극초음속 비행폭탄이라는 건데 요 미사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엔진을 스크램젯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스크램젯 엔진. 그래서 이 발사고도가 높지도 않아요. 100km에서 한 150km 정도 사이밖에 안 올라갑니다.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쐈는데 뭐 2000km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그렇게 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100km 조금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를 가서 아무데나 30분 이내 강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북한이 이미 2006년도에 보여줬던 거예요. 미국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 한 달쯤 2006년도 8월경에 세계일보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 발사는 미국 측에서 이제 슬그머니 그 고백을 했죠. 그 발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 성공이었는데 그때 당시 또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 북한이 미국이 핵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살아남아서 다시 2차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06년도 당시에 이미 만일의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먼저 핵 공격을 당했을 때 그때 살아남아서 다시 2차 공격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이때 당시에 했었다는 겁니다. 그 한 달쯤 기사에 나와 있어요. 세계일보에. 우리 카페에 그거 지금 화면 캡처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탄도 포물선 궤적으로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미사일들은, 요즘 첨단 미사일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가거나, 아까 그거죠? 아까 그거. 예, 이거 중국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막 날아다녀요. 요즘 첨단 미사일은 이렇습니다. 결코 이게 포물선 궤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대한 미사일을 29일 날인가 북쪽에서 쐈죠. 근데 그때 비행 궤적이 이상하다고 나왔어요, 신문에. 일본 측 발표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행 궤적이 이상하다 이 얘기는 그게 첨단 미사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비행 궤적이 이상하다. 일반 포물선 탄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건 그거 첨단 미사일이라는 뜻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물론 그 정확한 궤적은 미군 당국이나 한국 당국에서 발표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레이더상에 어떤 궤적을 그렸는데 발표를 안 해주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뭔가 불규칙한 궤적이다 또는 이상한 궤적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첨단 미사일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2012년도 4월 13일 날 갑자기 그렇게 미사일 아까 요거 얘기합니다. 요거를 딱 이 발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은하 3호를 발사했는데 실패했다라고 자기들이 공개를 해요. 우리 발사 실패했다. 실제 발사하지도 않았어요. 은하 3호는. 그래도 실패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말해요. 그러면서 또 싱글벙글해요. 이상하게. 싱글벙글해. 실패했다면서 싱글벙글해. 그러면서 4월 14일 날, 4월 15일 날 북측 최고 지도자가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 압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러시아, 소련 이런 데만 최첨단 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북측도 자기들도 그게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지금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라의 약소국이 당당한 정치 군사 강국으로 전변됐으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 떨치고 있다. 뭐 이런 그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
언제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노동신문에 나온 그 기사가 있어요. 뭐냐면 북한은 핵 강대국으로 최첨단 전략 전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미국과 전쟁할 때 실제로 써먹을 거기 때문에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병식에 나온 무기들은 이미 세월이 한참 지난 무기라는 얘기입니다. 열병식에 나온 무기만 해도 이미 어마어마한데 러시아와 중국의 최첨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미국이 북한 함부로 선제 공격할 수 있겠어요? 가능성 빵프로입니다. 가능성 빵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막을 쭉 지금까지 제가 분석해온 결과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북 정책 옵션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여기서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나오죠. 어젠가 그저께 그 신문에 나왔어요. 미국의 대북 정책 4대 기조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뭐 북한 체제도 체제 교체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미국의 방침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선량해서 그러나 안 해요. 이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그래서 북미 국교 정상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지금 미국이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결론을 제가 언제 내리기 시작했느냐? 2012년도 이전부터입니다. 왜? 그때 당시 군사력 수준만 보고서도 미국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2012년도부터 얘기했고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북미 평화협정 조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북미 국교 정상화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해왔어요. 다만 그때 한 얘기가 그러나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일지 난 모른다. 다만 머지않은 장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는 시기 또는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 아무리 길어봤자 앞으로 몇 달 이내입니다. 저는 그걸 정확하게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자꾸 그 미사일 발사하고 있죠. 이유가 뭐냐? 미국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론 보도는 어떻게 해요? 이거 문재인 정권이 그 대북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남북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 압박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또 전문가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전부 거짓말입니다. 북쪽 정권은 남쪽 정권을 압박하려고 그런 미사일 쏘고 그러질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관심 없다고.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북쪽이 남쪽 압박하려고 그런 미사일 쏘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은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오직 미국밖에 생각 없어요. 이쪽을 몰아내게. 이쪽 물러가라고 몰아내게. 외세를 없애고 자기들은 평화통일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투사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한반도 전체를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따라서 미국을 자꾸 싫어했어요. 미국을 자꾸 싫어하고 북쪽하고 단합해서 우리 조선반도 전체를 통일하자.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가만 놔두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나가라는데 백범 김구 선생 자꾸 자기 나가라는데 외세 싫다고. 그게 독립투사라면 누구나 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전에는 이 북미 대화와 북미 평화 협정, 그 다음에 북미 국교 정상화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정확한 그 시기를 제가 알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길어서 몇 달 이내입니다. 북미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북미 간에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발생되게 됩니다. 특히 남쪽에 있던 그 노골적인 반북 세력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매우 큰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걸 상당히 그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목에 아무튼 타이어 걸고 현해탄 건너 뛰어들지 않을까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정도까지는 않고 다만 어떤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자꾸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란 없이도 조용하게 마무리되면서 그러나 굉장한 우리 사회 구조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물론 조금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옛날 6.25 직후에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어땠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북쪽에서 먼저 내려왔다가 남쪽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북쪽에서 내려왔다가 막 이랬었죠? 그때 당시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면 친일 매국노 세력이 죽고 이쪽에서 올라가면은 북쪽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죽고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이 학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혼란이 올 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납니다. 다만 잘못 나쁘게 말하면 나중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인들 중에도 제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 멋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변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은 나중에 결국은 액수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처형당하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구속으로 찌부러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조용히 중립이라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노골적으로 억지로 반복할 활동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억지로 칭찬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늦었네요. 네. 그거를 갖다 뒤집어 씌우는 방법 이런 쪽에 이제 그런 방법은 이제 철치 났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치 나왔겠죠. 필리핀 정도 상황에서는 그게 무장 세력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미국 CIA가 결국은 장난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테르테가 그 상당히 반미적 행동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 그 권력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되더라도 남쪽에서 큰 사회 구조 변동이 있게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혼란이 발생하거나 어떤 폭동 같은 게 발생하다든가 테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연히 이런 걸로 불안을 조성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입니다. 지금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이 봉쇄를 당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엄청난 그 불리한 조건 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처분입니다. 따라서 그것부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선 그것만 없어져도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왜? 남북 간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 이제 줄 서러 갈 거예요.
줄 서러 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자꾸 막아왔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이제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그걸 터놓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미국이 그냥 시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밀려가지고 그걸 폐기 처분하니까 그걸 세계 국가 지도자는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폐기 처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쪽하고 외교하려고 멋대로 싸들고 몰려들고 국제정치적 지형이 격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북쪽은 엄청난 국제정치적 강자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한 자리 달라고 욕할는지도 몰라요. 또 그거 개편하자고 틀림없이 유엔을 개편하자고 틀림없이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북미협정 그 조약 뒤에는 북쪽은 반드시 그걸 주장해서 관철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곧바로 실행을 할지 아니면 일단은 조금 남겨두고, 왜냐면 미국 국제정치적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마저 빼내가면은 완전히 미국 굴복당해서 나간다고 하는 걸 전 세계인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겠죠, 미국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빼내가더라도 일단은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을 거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식적으로 조금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최종적인 목표로는 외세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실제로 북쪽 군사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외세의 군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머지않은 장래에 미군은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이 그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남쪽 정부들은, 역대 정부들은 미국의 독립적으로 어떤 걸 하기에는, 특히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 독립적으로 어떤 국제정치 행동을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다만 만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더라면 그나마 상당히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그 국제정치적 명망과 어떤 그 파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무현이라든가 문재인은 국제정치적 거물들이 아닙니다. 그런 영향력 행사를 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 다만 한나라당처럼 이 노골적인 반복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서도 이미 엄청난 그 우리 국민들은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옛날 김대중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우리 국민들은 전쟁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그쪽에서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말든 그거야 그쪽하고 미국하고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걱정을 하냐고. 그래서 일찍 전쟁 걱정 안 하고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라당 정권 시절에 이 노골적인 반복 정책을 쓰니까는 이제 전쟁 공포에 떨어야 되고, 연평도 포격 사태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 죽겠다 그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식 정책은 안 하니까, 그래 우리도 훨씬 편해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예. 하여튼 다시 햇볕 정책으로 돌아선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재인 본인도 그렇고 그 정권 사람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 북쪽 군사력 실체를 너무나 모르는 것 같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 역사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언론에 나오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정책도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한나라당 비슷한 그런 정책들도 막 제안을 하고 이상한 짓을 좀 해요. 하지만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햇볕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느냐. 네? 그렇죠. 네, 이런 그 생각. 정도로 만족을 해야겠죠. 예, 예. 그 정도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저를 봐요.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진실을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지 않았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그 신문에 나오는 어떤 제가 그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이상한 소리는 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는 한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이 반복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아니고 이런 정책을 자꾸 정부에 얘기를 하고 그걸 뭐 실현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갈 겁니다. 곧 끝납니다. 아니, 곧 갈 겁니다. 지금 강의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알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국가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쪽에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글쎄 하고 싶습니다만은 저는 그 소위 말해서 제야 인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그 타이틀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 실제 현직 어떤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 아니면 어떤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러려고 안 그래도 국가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주로 뽑다 보니까 온갖 그 부정부패 위장전냐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부패를 저지른 자들을 갖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자꾸. 이런 자들을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그 명망 있는 자들을 심어놓다 보니까 근데 이 부정부패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없다고 자꾸 이런 사람들을 심어놓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주 정말로 이 깨끗한 사람 심어놔도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북쪽이 만일 고약한 생각을 한다면 옛날 그 중공, 그때 당시에는 중공입니다. 중공하고 닉슨하고 이게 저기 할 때 대만이 그때 유엔 상임 안보리 이사국이었어요. 그 조그만 섬에 있었지만 유엔 안보리, 왜냐면 중국을 대표하니까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었는데 닉슨이 그 수교하면서 이게 내팽개쳐버리고 중국한테 갖다 줘버렸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그래서 그런 경우 생각하면 혹시 이 남쪽이 그렇게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북쪽이 남쪽을 그런 식으로 내팽개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잃지 않아도 되고, 첫째. 두 번째,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남쪽의 일반 서민 국민들, 일반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 또는 소위 말해서 그 적화통일 돼가지고 내가 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일반 서민 국민들이 불리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훨씬 좋아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복지제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되어져 갈 것이고,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 따라서 모든 일반 서민들과 이 젊은 청년들에게도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것이지, 절대로 지금 현재 남한 국민들이 평화협정 맺는다고 해서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거는 넌센스라고. 불리한 상황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 과거 북쪽에 대해서 너무나 거짓말을 해오고 노골적으로 반복 행동을 해온 사람들. 소위 말하는 수구 기득권층.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해집니다. 왜? 더 이상 거짓말이 안 통해요. 왜? 진실이 다 까발려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세력 행사를 못 합니다. 전부 구석으로 찌부러져야 돼요. 누구처럼?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원래 공산주의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독립해서도 사회주의 영향이 많이 남아서 원래 우크라이나에 그 나치에 부역했던 소위 말해서 그 나라로 말하자면 매국노 세력이에요. 이런 층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나 그 뒤 독립한 뒤에 우크라이나 소련에서 독립한 뒤에 이 나치 부역 세력들이, 매국노 세력들이 아주 숨죽이고 조용히 찌부러져서 살아왔었어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그 친미 매국노가 집권을 했죠. 포로셴코라고. 그러니까 이 나치 세력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애국자래요. 애국자로 떠들고 다니면서 막 힘을 발휘하고 이 폭력 세력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기들이 애국자래요. 나치 부역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나와서 훈장도 받고 애국자 행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지금까지 그 나치 부역자처럼 행동해왔던 남한내 수구 매국노 세력들이 앞으로는 옛날 그 나치 세력들이 저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듯이 앞으로는 찌부러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무슨 처단당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세력을 잃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잃는 거예요. 그 찌부러져. 왜냐면 누구도 그 사람들 말을 더 이상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왜냐면 니네들 거짓말해 왔잖아 그동안. 진실이 다 까발려져 보니까 완전 이거 거짓말이네. 니네들 왜 그랬어? 이 매국노 새끼들. 그러니 그런 매국노 말을 누가 듣겠느냐고. 완전히 찌부러지고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그 사회 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 상층부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중에 그런 인간들이 많잖아요. 이 인간들이 전부 찌부러지고 다른 세력들이 가서 개혁 세력이라든가 진보 세력들이 가서 그 역할을 그 자리를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일반 서민들에게는 분리제도를 하도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 자신 뭐 이렇게 투쟁을 하겠지만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함께 한번 박수를 한번. 그리고 좋은 말씀.